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여야가 20일의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 끌어안기에 충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정책과 공약으로 또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며 표심을 흔드는 모습인데요. 시민단체 경실련은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한 데 이어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유권자들을 위한 정보, 오늘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고요. 지역 선거 전 분위기를 전하는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소율이 리포터. 네, 동북로 시남선열공원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서행하고요. 빗길에 사고 소식 많습니다. 호국로 상격대교에서 서변 지하차도 방향, 상격대교 끝지점 1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요. 달구벌대로 신당내거리에서 다사 방향, 신당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1차로에도 승용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신당내거리에서 다사 쪽으로 지나시는 분들은 1차로 피해서 지나기 바라고요. 대경로 하양에서 안심역 방향, 천천초등학교 200m 못 간 지점 1, 2차로에 화물차 측면 추돌 사고도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영천요금소로 빠지는 램프 구간에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단독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도로 미끄러운 곳 많으니까요. 평소보다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흐린 가운데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에는 5에서 30mm 예상됩니다. 낙석이나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은 11에서 16도 분포 보이겠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12.5도, 습도는 9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을 만들 때 의성에 화물터미널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어제 오전 국토부 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군위군에 화물터미널이 설치되는 계획이 알려지자 의성군에서는 크게 반대했고 현재는 군위와 의성 두 곳에 화물터미널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요. 경북 의성군 주민 800명이 어제 국토부를 찾아가서 화물터미널을 2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화물터미널이 없이 소음만 오는 공항은 반대한다면서 의성에 화물터미널을 배치하는 걸 기본 계획에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근데 집회가 아수라장이 됐다면서요. 네, 무대에서 자유 발언을 하던 김인기 전 통합신공항 유치 공동위원장이 갑자기 할복을 시도했습니다. 국토부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강한 분노를 표시한 뒤 갑자기 흉기를 꺼내든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회자와 경비 중이던 경찰이 김 전 위원장을 제압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화물터미널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을 명문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화물터미널 갈등을 봉합했는데 다시 논란이 되는 모습에 걱정이 큽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이민자 모시기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민자들의 유치부터 사회통합, 정주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선도적으로 이민자 친화 정책을 완성해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4년간 청년 인구가 11만 명이 넘게 감소했고 빈 일자리도 1만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또 경북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인구 절벽을 이민자 유치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네, 최초로 시행되는 외국인 이민자 모시기 정책, 세부적인 내용도 좀 살펴보죠.
네, 우선 유학생과 숙련된 인력 등 글로벌 인재를 지역에 유입시켜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광역 비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로 광역 비자가 발급된 외국인은 광역지자체 내 어디서나 거주가 가능합니다. 2022년에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경북도는 22대 국회에 제2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 유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과 창업까지 지원하고 또 이민자 친화 기업의 경우 기숙사 리모델링도 지원합니다. 이민자 자녀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외국인의 통원진료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도가 이민관리청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죠. 네, 경북도는 글로벌 이주 허브가 되기 위해선 이민청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이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총선 이후에 각 지자체 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청이 들어서면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약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3,300억 원에 이르는 예산 집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정부 중앙부처가 있는 지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인구 유입, 관련 행사 유치 등 시너지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가 선도적인 이민 정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간송미술관이 9월 초 개관을 앞두고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돌입합니다.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재를 수집해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서울 성북구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살인미술관으로 2022년 1월 수성구 삼덕동 대구미술관 옆에 분관 건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개관 전에는 신윤복의 미인도, 국보 제70보인 훈민정음 등 국보와 보물급 4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물 대부분이 습기에 취약해 개관 준비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구시와 지역 문화예술계는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이 지역의 시각예술 클러스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구 기동 순찰대 5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세동 경이라고 합니다. 기동 순찰대는 최근 일거리나 공원, 대로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산 동기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청이 마련한 치안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있는 주 업무로는 주요 범죄 취약지의 중심, 예방 순찰이며 그 밖에 수배자 검거나 각종 단속, 지역 경찰 현장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보름 전에 밤 시간대에 순찰 근무를 하다가 칼을 손에 들고 흥분한 상태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했었습니다. 바로 팀 전원이 하차해서 포위를 해서 진정을 시킨 후에 입원 조치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동 순찰대가 시민들 체감 치안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며 순찰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순찰 중에 그런 대상자를 발견해서 시민들 상대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한 사례에 있었습니다. 순찰 중에 만나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들을 보고 든든하다고 하며 격려해 주셔서 거기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동 순찰대가 창설 목표처럼 시민들이 묻지마 범죄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치안 체감도를 높아지도록 구석구석 저희 경찰이 도보 순찰 및 차량 순찰로 많은 시민들의 안정감을 얻도록 노력하고 더 열심히 근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자, 이번 주 총선 사전투표 참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실련에서는 정책선구로에 전후안을 촉구하며 핵심 과제 공약화를 제안한데요. 출마 후보자들의 전과 또 재산 내역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잘 살펴봐야 할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신 정지웅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중 변호사입니다. 네, 이 경실련이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분석해 보니까 30% 정도가 전과가 있다. 뭐 이런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세요. 예, 조사 대상은 후보자 총 952명입니다. 네.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가 재산 내역을 참고했고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 36.2%고요. 네.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289명 중에 59명, 20.4%, 녹색정의당이 31명 중에 11명, 35.5%, 새로운 미래가 39명 중에 14명, 35.9%, 개혁신당이 53명 중에 19명, 35.8%입니다. 네.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에 정가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이고요. 정가 후보 비율은 3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에서 정가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242명이고요. 비율로는 34.6%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에 정가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63명이고 정가 후보 비율은 24.9%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요. 네. 예, 대구광역시는 후보자가 지금 34명인데 그중에 정가 보유하신 분이 11분, 비율로는 32.4%고요. 경상북도는 좀 높습니다. 후보자 수가 40명인데 정가 보유하신 분이 20명이에요. 그래서 정가 후보 비율이 50%로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전체가 30%인데 경상북도는 뭐 50%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예. 수치인데요. 예. 거대 양당이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을 많이 했고 강도 네. 높게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좀 충격적인데요. 우리나라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당은 매우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많은 선거 보조금도 받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이런 피 같은 세금이 정당에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는 네. 정당에서 스스로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가 거대 정당들의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정가 내역을 보면 주요 정당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요새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각 진영에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각 진영의 권력자들한테 이게 줄을 잘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천장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좀 검증이 부실했지 않냐 이런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예. 전과 기록 중에는 네. 뭐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 뭐 일본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는 네. 뭐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힘썼던 후보들의 또 전가가 다수 잡혔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또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 전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과거 총선 후보자 검증 때의 기준을 고려해서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운동 관련 범죄로 보고 이를 제외한 전가 건수를 집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번 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요. 민주화 운동하고 관련 없는 전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들이 법질서 준수라는 가치를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정말 뭐 고양이한테 어물전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재산도 분석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결과를 네. 알려주세요. 예,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으셔요. 보시면은 네.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이
24.4억으로 나타났거든요. 24.4억이요? 예, 24억 4천만 원. 근데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15.7억, 1인당 증권 재산이 6.9억이나 돼요. 그래서 뭐 가상자산들도 한 152만 원 정도 평균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네. 지역구 후보자들이 699명인데 이분들 평균 재산이 한 32.4억 정도 되고요.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이 14.9억 정도 됩니다. 예, 정당별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8.5억이고요, 평균. 네.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가 많더라고요. 45.6억. 네.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4.6억, 새로운 미래가 13.3억, 개혁신당이 13.5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전 총선하고 비교했을 때 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새 뭐 비트코인 뭐 난리지 않습니까? 아, 가상자산이요? 그래서 예, 가상자산 재산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더라도 네. 뭐 이게 경기도에 출마하신 어떤 후보는 가상자산이 뭐 4.6억 정도 계시고 또 경기도에 출마하신 어떤 후보는 가상자산이 1억이 넘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재산이 좀 이렇게 가상자산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형태의 가상재산으로 또 잡히는 재산액이 있다는 네. 게 좀 이전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데요. 그것보다 네. 이제 전통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네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예, 저희 경실련에서는 네. 가다 부동산 보유 기준을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네. 자기가 주거하지 않는 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거나 네. 대지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갭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제명한 바도 있죠. 부동산 재산만 놓고 네. 보면요. 그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가 부동산 재산이 뭐 509.3억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 또 보면은 뭐 근데 이게 뭐 재산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갭 투자는 좀 문제가 확실히 될 거고요. 맞습니다. 그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나 부정에 의한 재산 형성 여부라든지 납세 의무 준수했는지 또 향후 국회의원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감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부 후보의 아빠 찬스 징역, 뭐 편법 대출 이런 부동산 리스크를 보면 검증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불법이나 편법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내려면 대책이 어떤 방식으로 좀 존재해야 될까요? 예, 우리 법이 좀 허술하고요. 네. 그래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후보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법의 허점 때문에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꼴이고요. 그래서 공직자 재산, 특히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함께 실거래가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선관위하고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 기준에 대한 개선은 물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덧붙이면요. 결국 정당 스스로 검증이 미흡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정가 등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또 국민의 대표로서 필수적인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잘 살펴보고 병력과 납세 등 국민의 기본 의무를 잘 수행했는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권자들의 역할이 참 큰데요. 유권자 투표 전에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지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어쨌든 이렇게 정가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어떤 정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산 형성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 자기가 뭐 정당하게 이 재산을 형성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릇된 방식이나 편법으로 이런 것들을 했는지 이것들을 잘 걸러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정책 선거가 요즘 실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 선거를 위해서는 경실련에서 정당 선택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이버에서 경실련 정당 선택 도우미 이거 쳐보시면요. 네.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권자들은 경실련의 네.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셔서 좋은 네, 선택에 이르렀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실련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조용한 선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대구에 내려와 있는데 네.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지금 세 번째 총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그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정도. 일단 뭐 유세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이렇다 할 공약 대결이나 선거 이슈 등이 없어서 이게 선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조용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기 특혜 경쟁의 결투라는 코너에서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지금 또 대구에 내려와 계시다고 하니까 지역을 좀 다녀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선거전 첫 주말에 그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을 다녀봤는데 네. 뭐 후보나 선거 사무원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뭐 후보들의 눈에 띄는 공약이나 정책 대결 이슈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이게 좀 결정적으로 지금 뭐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수도권이나 가까운 뭐 부산 경남 지역과도 비교해도 너무 조용한 것인데요. 뭐 지금 당 지도부들이 격전지를 연이어 방문하고 있고 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지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대구 경북은 그런 모습이 없어서 좀 비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 현역 의원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이 있는 대구 중남구나 그리고 경상과 같은 곳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지역구는 그 높은 당세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후보의 그 선전이 강세가 일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야권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경북 일부 지역에 후보도 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지금 뭐 수도권 등 전체 판세에 더 관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심 없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정치적인 혐오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여당 후보들이 뭐 제시된 공약마저 성의 없이 만들었다 이런 지적마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수도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야 대결이 치열하다 보니 표심을 자극한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철도 재개발뿐만 아니라 충청권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뭐 이런 파격적인 카드까지 나왔거든요. 네. 때문에 지역에서는 얻을 것도 얻지 못하고 향후에 그 정치력 약화도 우려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조용한 선거 분위기가 우리 지역의 소외 현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좀 힘써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고군분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치열한 선거 활동을 펼치는 곳이 있어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대구 중남구나 경산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뭐 스토리가 있는 곳들이 있어서 조금 조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선거구 어딜까요? 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곳은 대구 달서구 병입니다. 네. 이른바 무게감 있는 후보들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경선에서 현역을 꺾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고 네. 그리고 이 지역에는 3선 의원을 지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진보당 최영호 후보가 진보 야권의 단일 후보로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권영진 후보의 인지도와 당 지지세가 앞설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하지만 조원진 후보도 같은 보수 진영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선거의 구호로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들이 또 지난 월요일 TV 토론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이후에 상호 고발 언급까지 되는 등 선거전이 좀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구를 찾은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추격 중인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야권 후보들도 고군분투라는 이 키워드와 어울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도 험지 대구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구에 격전지인 중구 남구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이 지금 3파전인데 민주당에서 허소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네. 이 지역은 무소속 도태우 후보와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가 강하게 붙어있는 만큼 만약에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나눠질 경우에 지금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는 허소 후보가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지역 언론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색 선거운동도 있다면서요. 네, 주로 야권 후보들인데 무용을 전공한 대구 북구갑의 박정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내 중학교 앞에서 SNS에서 유행하는 영상을 찍어서 지금 100만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민주당 수성구 갑의 강민구 후보는 최근 상대당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주호영 후보가 20년 넘게 일했다면서 본인도 일하고 싶다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카드뉴스로요? 네, 맞습니다. 새진보연합의 수성구 오준호 후보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셀프 청문회를 본인 스스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셀프 청문회까지.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영남일보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칠 거라고 합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은 10에서 40mm의 강수량 예상됩니다. 종일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는 짧고 도로는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수요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